자, 모두 본문 갖고 계시지? 본문. 본문. 창작과 비평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그리고 글자도 여러분들이 메모하기 좋게끔 조금 키워놨으니까 여유 있게 메모하고, 촬영이 끝나고 인코딩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 링크를 줄 테니까 반복하시고, 선생님도 야,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수준까지 자세히 해줄 거니까 이생규 장전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생규 장전과 관련한 고전소설의 주요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잘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게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자, 먼저 이생규 장전 하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설명하실 때 뭐 이런 거다, 비극적이다, 낭만적이다, 개인과 운명과의 대결이다, 뭐 인물이 제자가인형이다, 뭐 다른 고전소설과는 독특하게 다른 고전소설과는 달리 뭐 비극적이다, 언해피엔딩이다, 뭐 이런 거를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면 그때는 이해돼도 흐름이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눈에 얘기하지만 국어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 되어야 하거든. 자, 잘 들어보세요. 고전소설 하면은 언제부터 고전소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 지금이야 우리 모두가 글자도 알고 글자도 읽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읽고 쓰는 글자는 다 모두 한글이어서 되게 쉽단 말이야.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우면서도 가장 과학적인 글자여서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한글을 쓰는데, 한글 창제되기 전만 하더라도 뭐 우리 글자가 없었지. 한글 창제됐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인터넷이 있어, 학원이 있어, 뭐 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서원이나 서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배우는 교육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한글을 안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리가 없었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지. 이생규 장전을 쓴 사람은 김시습인데, 김시습이 언제 때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생규 장전이 한글 창제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거야.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직전에 쓰여졌다기보다는 한글 창제된 그때 쓰여졌다고 되겠죠. 왜냐? 한글이 1443년에 만들어졌고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었으나, 반포된다고 그게 쭉 퍼지진 않잖아. 근데 이생규 장전 쓴 김시습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 1435년생이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창 한글을 만들려고 막 노력할 때, 한창 그 한글 창제가 완성이 되려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김시습이 태어난 거겠지. 그렇지? 이렇게 왜 길게 얘기했냐면 한문소설이란 얘기예요. 한문소설이라는 건 뭐야? 원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한글로 된 버전이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지금 교과서에 나온 버전대로 하겠지만, 모의고사를 풀거나 때로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원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른 버전의 본문을 갖다 끌어당겨 쓰시면은 이거 배운 거랑 또 다른 내용은 변하지 않는데 얼투라든가 번역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생규 장전은 말투를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의 흐름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사건 이런 거 익히면 되게 좋고요. 자, 이제부터 본문을 좀 읽어보면서 필요한 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제목 먼저 보면 이생규 장전이라는 말의 뜻 먼저 봐봐. 이생은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그리고 저는, 이생은 이제 주인공이죠. 얘는 주인공이고 얘는 이야기야. 이야기. 얘는 이제 주인공이지. 고전소설이 어떤 장점이 있니? 고전소설은 뭐야? 제목이 주인공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이생규 장전에서 사람이 이생규가 아니라 이생이야, 이생. 그럼 규장이 뭐냐면, 규장은 담을
넘어보다 이런 뜻이야. 담장을 이렇게 몰래 넘어보는 걸 얘기해. 그럼 이생규장전을 말로 풀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풀면 되겠어? 이생이 담을 넘어서 엿본 이야기 이런 뜻이야. 일단 쉽지? 어렵지 않지? 현지도 괜찮지? 그리고 촬영한다고 목소리 너희들대로 내지 말라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너희들 거야. 그러니까 질문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을 끊고 편안하게 계속. 앞부분에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죠? 자, 송도에 사는 이생은 국학에 가는 길에, 쉽게 말해서 이제 배경은 고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쓰여졌지만 배경은 고려야, 고려. 이것도 알아두세요. 문제를 괴팍하게 내시면 고려시대 때 쓰여진 소설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고려시대 때는 소설 없어. 없어요. 우리 본격적 소설은 조선 전기부터 이제 슬슬 소설이 시작되는 거지. 고려시대 때는 우리 이렇게 소설이라는 소설은 없어. 이야기는 좀 있어도. 자, 계속. 자, 송도에 사는 이생은 국학은 뭐냐면 국가가 세운 국립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학에 가는 길에 우연히 밑줄 양반집 담 너머로 아름다운 최 씨를 보고, 이게 바로 뭐 한 거야? 이생이 규장한 거지. 이생이 규장한 거 아니야? 학교 가는 길에 이생이라는 요 놈이 그냥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남의 담장을 엿본 거야. 그랬더니 되게 예쁜 여자가 있는 거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좀 더 고급스럽게 선택지 하나 만들어 볼까? 이 제목 자체가 소설의 발단이다.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지? 제목이 소설의 발단을 의미한다. 괜찮죠? 근데 어떻게 하냐? 최 씨도 그러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래서 담을 넘은 이생은 최 씨와 만나고 서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런 며칠을 함께 보내는 거야. 얘들아,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용은 됐지만 이거 고려를 배경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연애가 자유로웠어. 어느 정도는. 자,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어느 날 이생이 최 씨에게 말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 성인의 말씀에 이 부분 옆에다가 이생이 말했으니까 이생 땡땡 해보세요. 희곡 대사처럼.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말해야 한다고 했소라는 얘기야. 자, 요즘 학교 시험의 특징이 뭐니? 모의고사보다도 더 이쪽 분야에 혈안돼서 내는 게, 소설이면 현대소설이면 현대소설, 고전소설이면 고전소설 상관없이 소설 속에서의 등장인물이 말을 하잖아. 대화? 항상 문제 몰래 말하기 특징을 내죠. 자, 그러면 이 이생이 말했어. 뭐라고?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생의 말하기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얘기해도 된다니까? 고전의 말을 인용했잖아. 고전의 말을 인용한 말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논어에서 나온 말이야. 논어. 자식이라면 그래야 된다. 부모님께 어디 다녀온다라는 행선지를 밝히고 언제 돌아온다는 걸 밝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나타낸 말이야. 자, 그런데 며칠을 여자랑 함께 보냈으니,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누가 얘기한 거야? 이생이 얘기했지. 이생이 자식으로서 도를 중시하는 어떤 이생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 유교적 가치관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고려시대의 자유분방한 연애 느낌도 나지만, 결국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간 외박을 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다라는 효의 가치관을 언급한 이 이생의 말은 뭐야? 유교적 성격이 또 드러난다는 거야. 부분 얘들아, 너희들 이생규장전 너무 과하게 공부해서 시험지 보면 한눈에 답이 톡톡 튀어나오게 해줄 테니까 잘만 들어봐. 선생님도 이 수업을 남길 거니까 두고두고 보고. 자, 계속해 볼게요. 최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게 살아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 소설 전체의 발단이야. 자, 멈춰서 여기 그 창비 교과서 안 쓰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굳이 이 창비 교과서 할 때 그러니까 촬영으로 수업 남기는 이유는, 내용을 남기는 이유는 창비가 가장 길게 나와 있어서 풀 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기는 거야. 자, 이 뒤부터는 생략되는 게 없어. 이제부터 소설 끝까지 가는 거야.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부터 전개가 되는 거죠. 발단은 뭐야? 이미 제목으로부터 시작한 거지. 이생이 담장을 넘어서 아름다운 최씨를 보고 반해서 둘이 며칠 동안 사랑을 나눈 거야. 그 이후에도 마음 변하지 않고 사랑을 나눈 거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알아둬봐. 일단은 첫 번째는 만났지. 이생이 담장을 넘어봄으로 인해서 만났지. 만났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메모할게. 자,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 야, 임마, 너 자식아, 네가 아침에 집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 있잖아.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유교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또 이상하다 임마. 요즘은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거 왜 그런 거냐? 너 이거 혹시 임마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서 이거 양아치들이나 하는 거 넣어서 배워갖고 자식아 남의 집 담장을 넘어서 누구네 집 규수, 누구네 집 여자 만나서 너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아빠가 이미 눈치는 좀 챈 거야. 너 임마 너 이 일 탄론하잖아?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나한테 뭐라고 할 거라고. 또 만일 그 규수가, 그 여자가 훌륭한 집안의 딸이다,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너의 그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어? 이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유교적 관점을 더 중요시하지. 가문에 먹칠을 한다는 등, 남의 집에 누를 끼친다는 등 이런 명분을 중요시하고 예의를 중요시하고 명예를 중요시한다라는 아버지의, 이생 아버지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이 일은 작은 일 아니야. 너만 안 되겠어. 너 지금 당장 영남 쪽으로 가서 종도를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해. 다시 돌아오지 마, 새끼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생은 그 이튿날 영남 쪽에 진짜로 울주로 보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만났잖아. 근데 이별했잖아. 그렇지? 자, 만난 거는 어떻게 만난 거야? 만난 거는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본 거죠. 근데 이별은 누구에 의해서 된 거야? 이생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별하게 된 거지. 이거 포인트 잘 익혀둬야 된다. 자, 뭐 그때 뭐 전화기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 뭐가 있어. 갑자기 안 오게 됐으니까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리는 거지. 다시 말해 최 씨와 이생은
처음 이별, 즉 요 포인트에서는 왜 이별했는지 이생은 알아도 최 씨는 이별의 이유를 모르지 않니? 카톡을 못 보냈잖아. 야, 나 아빠가 가래.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최 씨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이별의 이유를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2번이나 얘기했는데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한다. 시험 문제에서는 만남 A, 이별 B. 얘들아, 먼저 미리 얘기할게. 먼저 스포일을 해줄게. 이 이생규장전 전체를 통틀어서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이 있어요.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 그 중에 첫 번째 만남과 첫 번째 이별을 벌써 한 거야. 그러면 만남, 이별, 만남, 이별, 만남, 이별. 적어도 문제 출제될 때 A, B, C, D, E, F 이렇게 하겠지. 그럼 A는, B는, A와 C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내겠지. 이럴 때 B라고 이별을 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별의 상황을 최 씨와 이생은 최 씨 여인과 이생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별의 이유를. 맞아, 틀려? 그럼 틀리죠. 이생은 알아도 왜? 아빠한테 혼났잖아. 근데 최 씨는 알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 고전소설 공부할 때도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하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여 향아라는 인물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최 씨의 몸종이에요. 최 씨의 몸종. 향아를 시켜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웃집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도령이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죄를 지어서 영남 쪽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 되었다오. 최 씨는 완전 청천벽력이죠.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된 거지.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추추해졌다 이러죠. 자, 이거 괄호로 묶어볼래?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추추해졌다. 이 부분은 뭐라고 메모하면 좋아? 한자성어는 일단 오매불망 같은 거 좋죠. 기다리고 기다리는 오매불망. 걱정도 되겠죠. 그래서 전전반칙도 되겠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자체가 전전반칙이야. 그리고 지금 얼굴 초췌해지고 말도 헛나오고 막 이런 얘기 했지, 그치?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문제로 출제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생을 그리워하는 최 씨의 마음을 최 씨가 처한 여러 가지 병세로 알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라는 것은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묘사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최 씨가 이생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묘사를 통해서 제시한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전개 1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다음에 전개 2가 진행될 거야. 자, 다음. 최 씨의 부모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우리 딸이 왜 그러지? 그래서 너 어디 아파? 하고 병의 증상을 물어봐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던 중 이거 밑줄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 상자를 들춰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이 일 때문에 최 씨의 부모가 이생과 자기의 딸 최 씨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제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는 거야. 야, 이거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왜? 딸이 아픈 이유를 몰랐잖아. 근데 이제 알았잖아. 그렇죠? 자, 그러곤 딸에게 물었어.
이생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얘들아, 목구멍에서 겨우 작게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얘기했죠. 배경은 고려라 할지라도 쓰여진 건 조선시대지, 그치? 최 씨와 이생은 몰래 자유 연애를 하긴 했으나 그래도 이게 부모와 집안끼리 연결되면 이런 연애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죠. 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가 아파서일 수도 있겠으나 자유 연애를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아프긴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걸렸으니까 떳떳하진 못하잖아. 그러고 하는 말,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는 정해져 있는 이치란 뜻이야. 정리라는 정리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이치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옵니다. 여기 밑줄 칠래?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최 씨의 연애관을 알 수 있죠. 연애관. 뭔데요?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했고요.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했습니다.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볼게.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시경의 주남편, 어떠한 시경이라는 경전의 주남이라는 챕터에서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시집가고 싶은 처녀가 매실이 다 떨어지기 전에 결혼 청혼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결혼하거나 인연을 맺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흉하다라는 말은 주역에서도 경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 씨의 말하기 방식은 어떤 말하기 방식이야? 경전을 인용해서 자유연애 좀 허락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어요.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 살듯 벌써 위당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위당처녀 행실도 역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건데, 이 위당처녀 행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국의 원나라 때 그때 왕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 그 왕시성을 가진 선비가 위당이라는 곳에 갔다가 지네들끼리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된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위당처녀 행실하고 말았으니 일단은 자유연애가 안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저지른 건 이실직고 한 거야. 그러나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시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자, 가시 집안의 향을 훔친 뒤 또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면 기니까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중국 진나라 때로 갑니다. 진나라 때 가충이라는 사람의 딸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향, 되게 귀한 향인데 향을 애인을 위해 훔쳤다라는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가시 집안의 향을 훔친 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남녀가 서로 정을 통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원망이 생겼어요.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우리 오빠를 너무 그리워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아빠 나 진짜 이러다가 귀신 될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께서 저희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거의 협박 아니냐?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이야.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이생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기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최 씨가 부모한테 말한 긴 부분 있지? 그걸 다 묶어봐. 이거는 시험 10,000%, 1000,000% 나오는 부분이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자신의 상황을 피력하기 위해서 중국 고사를 인용했고요. 이 부분 또 모두 했지? 경전의 일부로도 인용했죠. 그렇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생을 향한 사랑, 이생을 포기하지는 못하겠다는 최 씨의 의지가 강렬하게 반영됐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최 씨 처녀가 했던 말의 부분을 요약하면은 최 씨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최 씨의 적극적이고도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의지적이다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어.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어.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중매의 예를 갖추어서 이생의 집에 우리 딸이 그쪽 집 아들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혼인 의사를 물어본 거야. 다시 이제 이생의 아버지로 올게.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 그 집안이 얼마만큼 가문이 좀 이렇게 좀 서열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훌륭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물은 후 말한 거야. 뭐라고 하냐?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어요.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 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뭐가 있냐? 장원급제에서 훗날, 밑줄 쳐봐. 훗날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거다. 장원급제에서 훗날 세상의 이름을 떨친다. 이거 뭐야? 한자성어. 입신양명. 같은 말이 유방백세. 이 입신양명과 유방백세 또한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집안의 어떤 그 수준을 좀 높이고 부모님의 이름을 훌륭히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이게 원하는 거지. 그래서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라는 거야.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이생의 아버지가 얘기한 거 아니니? 이생의 아버지가 얘기했지, 그치? 얘기했죠? 자, 이것도 묶어서, 이생의 아버지가 얘기한 거 묶어서 뭐라고 메모하냐면, 역시 말하기 특징을 해야 돼. 거절했어, 승낙했어. 거절했는데 거절 방식이 뭐냐면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서 거절한 거야. 그래, 알겠는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이유는 이러기 때문이야. 우리 아들이 입신양명하고 유방백세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부탁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소라고 했어. 그래서 분명한 거절의 이유를 들어서 커트한 거다.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 씨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부친에게. 최 씨 집안에서 다시 이 씨 집안에 이런 말을 전한 거야. 한 시대의 벗들이, 한 시대의 훌륭한 사람들이 그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훌륭하게 될 거예요. 그대의 아드님은 속히 정이 좋은 날을 정해서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얘들아, 한 시대의 벗들이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 거야? 최씨 쪽에서 얘기한 거지. 이것도 묶어봐봐. 말하기 방식 또 봐야 돼. 어떤 거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했지. 좋아요, 훌륭하네요. 그래도 결혼 날짜, 우리 아이들 결혼 날짜 잡읍시다라고 한 거지. 근데 어떤 식으로 말한 거야? 상대방을 추켜 세우는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추켜 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시하는 말하기 방식이야. 상대방을 추켜 세우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말하기 방식.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한 거야.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 잡고 경전 공부했지만 내가 늙을 때까지 성공하지 못했소. 자,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서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좀 찌질해요.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미한이 무슨 뜻이야? 가난하고 그렇게 변변하지 못한, 가난하고 찌질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호사가라고 하죠. 호사가들이 우리 집안을 너무 오버해서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의 말하기 방식은 뭐야? 두 집안의 차이를 얘기했죠. 아유, 최씨 집안 훌륭한 거 알죠? 아유, 근데 우리는 재산 다 잃고 난리 나고 좀 찌질해요. 아유, 그쪽 집안과 우리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차이를 듦으로 인해서 다시 뭐 한 거야? 거절한 거죠.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 구하자 최씨 부친이 말한 거야. 납체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모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야. 결혼할 때 드는 비용 내가 다 할게요. 일단 이 두 아이들의 결혼을 승낙합시다 이거죠. 이 사람의 말하기 방식은 뭐야? 상대방이 혹할 만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을 제안해서 말하는 방식이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상대 측에서 이거 나한테 유리한데? 라는 것을 제안해서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죠. 그래서 중매쟁이가 또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 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마음을 돌려서 이생을 불러다가 그의 의사를 물었어요. 일로 와 새끼야. 그래가지고 새끼 이거 야, 최씨 집안에서 이런 콜이 있었는데 너 어때? 라고 했더니 이생은 뭐라 그러겠어? 좋아하겠지. 좋아서 시를 지은 거예요. 자, 보세요.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얘들아, 옛날에는 잘 봐봐.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얼굴 보고 싶으면 이렇게 거울 보면 되는데 옛날엔 거울이 귀했단 말이야. 그리고 거울이라는 것은 어떤 거니? 비쳤을 때 내가 보는 거잖아. 거울을 봤는데 뭐 내가 안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공포 영화죠. 내가 거울 봤는데 갑자기 담이 얼굴이 이 거울에 있어봐.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닌가? 거울은 곧 나란 얘기야. 거울로 봤을 때 곧 나. 근데 오로지 그 나가 내 상대방이어도 좋다라는 게 이 거울과 연애 또는 거울과 결혼과 관한 거야. 그런데 이 거울이 깨진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기사 보면 연예인들이 이혼하거나 깨지면 뭐라 그래? 파경 그러잖아. 파경. 연예인 두 부부 파경. 파가 뭐냐? 깨질 파야. 경은 겨울경자. 그러니까 거울이 깨졌다라는 것은 남녀가 헤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거울이 다시 합쳐졌다는 것은 헤어진 두 연인이나 부부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는 것, 이거 다 때가 있는 거 아니냐. 은하수의 까마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 약속을 도와주었네. 이제 월하 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자, 이것도 알아도 전에도 언젠가 얘기했을 거야. 월하 노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전통 신이야. 남자와 여자를 연결해주는 신이 월하 노인이야. 그래서 월하 노인이 남자와 여자를 맺어줘. 그럼 남자 여자가 맺어주면 아이를 낳겠지. 아이는 또 누가 낳게 해주니? 삼신할머니잖아. 삼신할머니 들어봤지? 너 애기들 보면 엉덩이 부분에 몽고 반점 있지 않아? 파란 거? 점점 크면 없어지지만, 야, 애기들, 깐난 애기들 있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어렸을 때 있었겠죠. 지금은 없지만. 깐난 애기들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과 몽고 사람은 있대요. 그게 파란 몽고 반점이. 그거 보고 전설을 만들어낸 거야. 삼신할머니, 월하 노인이 짝을 맺어서 남자 여자가 만난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삼신할머니가 이 녀석 이제 세상에 나가라 툭 때려서 그 멍들었다는 게 몽고 반점인 거야, 그게. 자, 그러니까 월하 노인은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는 신이, 그리고 요것도 밑줄 칠래? 붉은 실로 뭔가 맨다라는 것은 결혼하는 거야. 의미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얘들아, 지금 이생규장전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생규장전만 공부하면 돼? 앞으로 얼마나 숱한 수백 편의 소설들을 봐야 되는데, 근데 현대소설이라면 모를까 이 읽기 귀찮고 재미도 없는 고전소설을 읽는 몇 가지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은 대부분 내용은 여기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좀 편안하게 의미를 좀 조금 더 깊게 알고 읽으면 처음 보는 것도 오히려 문제지. 처음 보는 건데도 어디서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야. 최호 잘 듣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봄바람 불어도 두견새 원망하지 마시오 라는 거자. 이제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시 한 수를 지은 거야. 자,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맹세의 말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임과 함께 작은 술에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일까?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르려네. 자, 임과 함께 작은 술에 끌고 갈 날, 결혼하는 날. 부축받고 일어나, 그러니까 결혼한 날을 기다리면서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를 거란 얘기야. 다시 예쁘게 단장하고 결혼을 준비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에 길일, 좋은 날을 가려서 혼례를 치르니까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된 거야. 그들은 혼인 후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손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니, 비록 양홍과 맹광, 포선과 환소군 같은 부부라도 그 이생과 채씨의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가 없었다. 역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죠. 양홍, 맹광 두 부부고요. 포선, 환소군 또 부부 각각 부부 이름이에요. 게다가 이생은 이듬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라서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하였다까지 된 거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얘네들의 입장에서 이생과 최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합쳐졌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메모해야죠. 다시 만났잖아. 이렇게 만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또 누구야? 최 씨의 부모가 열심히 작업을 했지? 그래서 1차 만남, 1차 이별, 2차 만남이죠. 근데 2차 만남 플러스 여기에 이 부분에서 뭐까지 있었어? 뭐까지? 이생이 장원급제했잖아. 여기서 장원급제했으니까 뭘 이룬 거야? 입신양명을 이룬 거 아니니? 입신양명을 이뤘으니까 얘도 하고 만나기도 한 데다가 출세까지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겹경사가 일어났죠. 겹경사. 경사가 계속 겹쳐서 일어났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진행하기 전에 요 얘기 하려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고전 소설 속에 제시된 운문. 대부분 이 운문은 한시인데 한문 소설이니까 한시겠죠. 되게 중요해. 이거 시험에 100%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봐라. 첫 번째 이 산문이란 거는 긴 소설인데 단조로운 산문의 흐름에 변화를 주어서 소설이 나오다가 시가 나왔으니까 변화를 줬지? 그래서 변화를 주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덜었다. 흥미를 높였다. 두 번째, 제시된 운문은 대부분 거의 100%지. 화자와 인물이 같아서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높아진 거죠. 제시하는 효과가 높아진 거란 말이야. 이 두 개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제목의 작품을 공부하고 있어? 이생규장전이지? 이생규장전이 아니라 소설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운문이 등장하는 모든 산문은 다 적용돼. 그래서 이생규장전이 아니라 선생님이 타이틀을 뭐라고 적었어? 고전소설이라고 한 거야. 앞으로 모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기가 진행됩니다. 위기. 자, 신축년이 언제냐면, 얘들아, 이거 조선시대 때 쓰인 거 맞지? 배경은 고려다. 홍건적의 난이 고려시대 때 있었으니까 이 신축년은 몇 년이야? 대략 1361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죠.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은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는 거야. 되게 무섭다. 최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최 씨가 도적들한테 잡혔지. 그래서 이 도적놈들이 최 씨를 겁탈하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호귀야. 호가 오랑캐 호자고 귀는 귀신이니까 이 오랑캐 귀신 같은 새끼야. 그래, 차라리 나를 죽어서 삼켜라. 차라리 죽어서 너희들 같은 승냥이와 이 짐승 같은 뱃속에 들어가는 게 됐지. 어떻게 너희들 개돼지 같은 새끼들한테 내 몸을 허락하겠느냐. 죽여라 이 새끼들아, 뭐 이런 거예요. 자, 봐라. 얘들아, 선생님 모두 봐봐. 뭐 내가 그런 것까지 연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도적놈들이 예쁜 최 씨를 겁탈하려고 해. 근데
예쁘장한 최 씨가 갑자기 험한 말로 이 개 돼지 같은 새끼들아 내가 이 새끼들아 막 한 거야. 아무리 도적도 황당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겁탈 안 하고 죽여요. 죽이는 것도 그냥 안 죽이고 죽여서 뭐 내장 빼내고 피부 벗기고 그런 거 해요. 원래는 진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도적은 겁탈하려다가 갑자기 최 씨의 강력한 저항에 화가 나서 최 씨를 죽이고 난자질하였다라고 얘기했어. 난자가 뭐야? 자가 뭐야? 자. 칼이야, 칼. 얘들아, 우리 어두운 세계의 형님들 있잖아. 형님들은 이렇게 칼빵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자상이야. 칼 흉터를 칼자, 상처상, 자상이야. 우리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의대생이 죽었잖아. 한강 그 기사 봤지?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시신을 구했는데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덜미 뒤에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자상이 있더래. 자상. 근데 시신의 부패 정도가 좀 진행돼서 이 자상이 그러니까 칼 뭐 여기 흉터가 났다는 건데, 근데 그게 직접적 원인이 될지 안 될지는 시신의 상태가 이미 부패가 시작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야. 자야. 나는 뭐야? 난자질에서 마구야, 마구. 어지럽게 칼로 막 한 거야. 실제로 원문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칼로 찢어서 이렇게 해서 뭐 바닥에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교과서잖아. 그래서 이 정도만 표현한 거예요. 이생은 이 새끼는 좀 여기서 좀 실망스럽지 않냐? 자기 그렇게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저기 뭐 한 건데.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춰서 설명할게. 얘들아, 이런 거 있지 않아? 이런 거? 왜 이렇게 도적들한테 강력하게 저항했을까? 유교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야. 정절을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여자가 지니고 있어야 할 정절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지.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간 거야.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 집으로 갔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는 거야. 자, 다시 좀 위로 올라가서 얼마 후부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까지 괄호를 묶어보세요. 여기 서술 방식은 묘사죠. 전쟁, 난리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그 집터를 묘사했어요.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이거 지워도 되죠?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이별하지 않았니? 여기서? 이별의 원인은 뭐야? 이별의 원인은 홍건적인 난이죠. 그리고 이 이별은 이 이별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최 씨의 죽음이 있지. 최 씨의 죽음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별은 사별인 거야. 사별한 거야. 그리고 이 부분, 네 번째 이별이 바로 위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절정이 시작됩니다. 2경쯤 돼요. 밤 시간을 5등분으로 나누면 2경은 대략 몇 시 정도 되냐면 밤 9시에서 11시 정도. 아주 깊은 밤은 아니지.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 기둥 같은 나무를 비추었어요. 그런데 회랑, 긴 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져요. 자, 두둥 이거야. 여기서부터 밑줄 치고 별표.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바로 최 씨였던 거야. 바로 이 부분이 뭐야?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전기적 요소를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전기적 요소 오늘뿐만이 아니라 몇 번 설명한 적 있었어. 이 전이 뭐냐면 전은 전하는 거지만 이 기가 한자로 뭐냐면요. 이런 거야. 기할 기자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 요한이 너무 엽기적이야 그럴 때 엽기적인 게 정확히 뭐야? 엽이 무슨 엽자야? 사냥할 엽자야. 사냥. 그래서 사냥총을 뭐라고도 해? 엽총이라고 하잖아. 기는 뭐야?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것만 찾아다니는 애들을 엽기적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전기적인 것은 뭐냐면 이 이상한 방식으로 전해주는 소설의 부분이니까 전기적 요소가 되는 거죠. 일단 왜? 귀신이 나타났잖아. 최 씨가 귀신이 되어서 나왔잖아요. 더 중요한 거. 여기가 이제 이 소설의 전기적 요소가 등장하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 또 뭐 한 거니? 또 만났잖아. 여기는 귀신과 인간이 만난 거지, 여기는. 그리고 단언컨대 얘들아, 지금 창비 교과서는 이렇게 길지만 여기서부터 문제는 집중해서 나와.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치고 별표 치라는 거 뭐 했었어?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 부분이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전기적 요소라고 얘기했었지. 다음 거는 더 중요해. 별표 10,000개 쳐도 아깝지 않아. 어디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여기 부분. 별표를 많이 쳐도 돼요. 한 번 더 읽어줄게.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잖아. 예은아, 너 선생님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한다고 해? 안 좋아해도. 자, 봐봐. 근데 선생님이 죽었어. 예은아, 선생님 봐봐. 예은이는 선생님을 너무 많이 좋아해. 아주 많이 좋아해. 너무 많이 좋아해서 내가 죽었는데 너가 많이 슬퍼했어. 슬퍼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봐. 너 그래도 좋아하겠어? 끔찍하지 않냐? 예은이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서 연결이 안 되는 거구나. 자, 봐라.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죽음으로써.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반가울까? 일단 무섭지 않냐? 뭐야?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이생은 놀라지 않았대요. 그래서 설명도 해줘.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채 의심도 없이 물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의 정도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야. 귀신으로 갑자기 나타나도 한 채 의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메모하냐면 지극한 사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힘, 파워 오브 러브죠. 더 파워 오브 러브. 그 사랑의 힘으로 죽음의 시간, 삶의 시간,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물어봐. 놀랍지도 않아.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야. 저 본디 양갓 좋은 집안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요. 시와 그림 그리고 인의의 방도를 배워왔어요. 오로지 규문 양반 집안의 여자만 산다는 그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오빠가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잖아요. 오빠가 담장만 보지 않았으면 우리의 만남은 없었을 텐데 또다시 제목을 상기하게 하지 않니? 이생이 규장해서
제가 몸과 마음 다 바쳤잖아요.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그러니까 뭐 침실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아유, 근데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은 재난이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홍건적의 난 때문에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밑줄.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했죠. 뭐 이런 거야. 오빠, 내가 그 도적들한테 내 몸을 허락하지 않았어. 막 욕했더니 걔네들이 날 막 찢어 죽였어. 잘했지, 이런 얘기야. 유교적 관점, 유교적 정절관념이 있는 거야. 차라리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걸 택했지. 그 더러운 개, 돼지, 짐승 같은 새끼들한테 내 몸을 허락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 유교적 정절관념이 있는 거야. 몸을 더럽힐 바에야 죽음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거 다 비유적 표현이야. 그래서 오빠 만나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는 것을, 자 봐라,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죠라는 거지. 이게 바로 비유적 표현이야. 여자로서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꽃 앞에서 한번 웃고서 휘장하면서 다시 만났을 때 다 제외 말하는 거예요. 제외지. 괜찮죠? 질문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한 번 웃고서 휘장하면서 이거 다시 뭐라고? 한 번 웃고는 그리고 휘장하면서 한 번 어디 얘기하는 거야? 다음 문장이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이건 처음 만났을 때,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봐봐, 처음 만났을 때 칠판불래? 처음 만났을 때 부부가 되어 만났을 때, 근데 지금은 귀신이 되어 만났잖아, 이런 얘기지. 그럼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최씨 여인이 얘기한 이 전체는 그간에 있던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외진산 꼴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이거 다 비유적 표현이잖아. 자기가 이제 외로운 새가 되었다는 거야, 죽어서.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밑줄, 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자는 몸뚱이를 만경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이것도 역시 뭐야? 목숨보다 지조와 절개를 더 중시했다는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한 부분이죠.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죽은 후 자기의 몸뚱아리가 막 파헤쳐진 걸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이, 자 이것도 밑줄 쳐볼래?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여기까지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이런 얘기야. 추연이라는 사람은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자, 사상가잖아. 이게 뭐였냐면 중국의 북쪽 땅이 너무 추워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추연이 삐릴리 피리를 부니까 날이 따뜻해져서 곡물이 잘 자라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봄바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이건 무슨 뜻이야?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봄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다시 만났으니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만났으니 저 다시 오빠랑 살래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 이미 단단히 맺었잖아요.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윽이 풍겨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 오빠랑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오빠 콜? 하는 거예요. 오빠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이생은 뭐라 얘기해? 너무 좋지. 그래서 이생이 기쁘고도 감격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바라던 바야. 그래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이생이 현실적이야. 재산을 얼마나 도조한테 뺏겼지? 라고 얘기하니까 최 씨가 얘기하는 거야. 그대로 있어요.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거 밑줄 칠래요?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뒀어요. 돈을, 재산을.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아니? 이 말을 통해서 최 씨의 주도 면밀한 성격을 알 수 있어. 그 죽음에 임박해서라도 집안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현명한 성격이 확인되죠. 이생이 또 물었어. 우리 그쪽 부모와 우리 쪽 부모 그 유골은 어디 있어? 유해는 어디 있어? 최 씨가 대답했어. 그거는 일단은 뭐 아무 곳에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두 사람은 그간의 정의를 다 나눈 후에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 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는 곳을 찾아갔어. 진짜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이 있었어.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골을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이라는 산 기슭에 합장했어. 묘소에 뭐 했냐면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리며 예를 극진히 갖췄다.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돈을 들여서 부모의 영혼을 달래는 이런 거 있지? 이런 것 또한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의 결말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결말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했던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일단 뼈대가 있지. 만남, 이별, 만남, 이별, 만남. 이 흐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인물이 말할 때마다 어떠한 말하기 방식이냐 계속 물어봤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한 것도 계속 언급해줬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야. 자, 그 뒤 이생은 벼슬도 안 해. 최 씨와 함께 살았어.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지.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륭사에 할애하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좀 돌볼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안 나갔어. 밑줄 칠래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자성어 뭐가 있어? 두문불출. 빗장을 걸고 안 나갔다. 한자성어 두문불출. 그리고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주고 받으며 금실국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여기까지가 절정이야.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이 결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한 거야. 자,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자, 보세요.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이렇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밑주실래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가 바로 뭐냐면 이별을 암시하지 않니? 왜 갑자기 울어? 이별을 암시한다는 거야. 이생은 깜놀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기를,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무슨 뜻이야? 최 씨가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음을 아시고 일단 저를 환생시켜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이라는 노래 제목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는 거야. 그럼 이거 또 나오겠죠? 왜? 산문 속의 운문.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홍건적의 난이죠.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래. 죽었다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또 무산선녀, 선녀와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 왕이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얘들아, 깨졌던 거울이 계속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반복되는 이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한번 이별하면 이제 진짜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힐 거야 라는 거죠.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하는 거야. 이제 진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해서 말했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가면 갔지.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오. 여지껏 그대, 최씨, 부인, 여보, 당신, 자기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소.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대가 다 한 것 같아 너무 부끄럽다. 최씨에 비해서 재산도 잘 못 지킬 뻔했지, 부모를 잘 못 모셨지, 이런 거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부디 그대는 나랑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랑 같이 죽읍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최 씨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는 리스트니까 귀신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요. 저 죽은 귀신이에요.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죄값은 저만 받는 게 아니라 당신까지도 누를 끼치게 돼요. 다만 제 유해, 내 시체가 어디에 흩어져 있으니,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거 좀 거두어 주셔서 바람과 햇볕 아래 내 내장, 간, 쓸개, 십이지장 뭐 이런 거, 피부 이런 거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최 씨가 이생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은 난도질 당한 자기의 시신을 잘 거두어서 장사 지내라는 얘기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가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뿅! 마지막,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어.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죽었어. 왜? 최 씨를 향한 이생의 사랑이 그만큼 컸단 얘기죠. 마지막 문장이지? 밑줄 치고 별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개와 의리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맨 마지막 부분 되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된 거야? 설화적 수법을 사용했죠. 그랬대라는 옛날 이야기식으로 설화적 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줬죠. 그리고 흐름, 드디어 선생님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고 마칠게. 긴 시간 동안이었는데 잘 봐라. 잘 보세요. 잘. 처음에 만났죠. 만난 거는 이생이 이렇게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장을 이렇게 넘어본 거야. 근데 최 씨가 이렇게 있네. 이생이 담을 엿봄으로 인해서 1차 만남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새끼 이거 공부나
내려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별을 해요. 그래서 이생이 울주로 쫓겨가죠. 이생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이에 최 씨가 끙끙끙끙 앓고 있었잖아. 이거를 최 씨의 부모가 알게 되죠. 알게 된 게 뭐야? 이생이 최 씨에게 줬던 시를 보고 알게 되지. 얘야, 이생이 누구냐? 그랬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볼게. 그래서 다시 만나지 않니? 이 만남은 그래서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2차 이별이 생기죠.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막 그냥 뭐 피하고 죽고 하다가 최 씨는 자기의 정절을 지키겠다며 도적에게 야, 이 개나무 새끼 하다가 난도질 당했지. 그래서 여기에 이별은 이 이별과는 달리 사별이에요. 사별. 그래서 슬프게 지내다가 갑자기 뾰로롱 해가지고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귀신과 인간의 만남이 여기서 진행되지. 그렇죠? 근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생은 최 씨를 보고 뭐야 귀신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잘 지냈어? 라고 바로 만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이별을 하게 되죠. 이 이별은 누가 해놓은 거야? 하늘이 원인 아니니? 잠깐 위로해 준 거지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귀신 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 소설 전체에서 전기적 성격이 처음 드러나는 부분이 이 귀신과 인간의 만남의 형태로 있는 이 부분부터가 전기적 성격이 드러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소설 전체의 전기적 성격을 알 수 있게 한 부분이다. 그럼 이건 어때? 여기까지는 사실적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전체 문제 낼 때 특히 이 창비 교과서 쓰는 학교에서는 지금 이거 빼놓고 교과서는 이만큼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다랑 마찬가지야, 다. 근데 창비 교과서가 아닌 다른 학교는 조금씩 이게 중간중간 자꾸 중력 줄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왕 이생규장전 수업을 촬영해 놓을 거라면 거의 풀 버전에 가까운 이 창비 교과서로 남기는 거고, 그리고 잘린 부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보기 박스, 잘린 부분은 이런 부분, 앞부분의 줄거리, 중력 부분 줄거리 이런 것들도 역시 보기 박스를 통해서 언제나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맨 마지막 거라고 대충 보고 놓치는데 설화적 수법이라는 거야. 그랬대.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절개와 절의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 그랬대. 라고 해서 적은 거죠. 그리고 고전소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얘는 언해피엔딩이에요. 불행한 결말로 끝나죠. 그래서 이걸 해피엔딩으로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마저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정확하게 끝을 안 맺었어. 여운을 준 거예요. 애매하게. 말투도 그렇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 뭐 이렇게. 또 질문. 괜찮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길고 길었던 이생규장전 한 거의 근 90분 했네. 80분 했나? 자, 이생규장전 강의 마칠게요. 잠깐 쉬었다가 주어진 문제 풀고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 고생하셨어요.